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법학원 박문학에서 감평행정법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가르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2023년도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3천여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세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리 이제 통칭 보상법규, 또 약칭 법규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게 수업 시간에 진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 쫓아가고 또 스터디 쫓아가고 하다 보면은 이걸 자세히 수업 시간에 제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특별히 따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제 총평이나 예시 답안 또 베타 답안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 답안은 우리 학원에서 1등하는 우리 법규 베타 친구가 같이 만드는 거 제가 조금 다듬고 했는데 예시 답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툴이고 실제 이제 채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채점위원분들의 전문성과 또 논리적인 체계,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이런 거에 맞춰서 또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해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논리로 쓰신 분들은 그 논리에 맞춰서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라든지 어떤 논증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감점이 없을 거고 오히려 더 성적이 또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시드린 예시 답안이라든지 총평 내지는 이제 베타 답안이 내가 원래 수험장에서 썼던 답안과는 조금 다르다 아니면 논리적 체계라든지 논증이 좀 다르다 해서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저를 믿고 또 올해 박문각 서울법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이 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이렇게 따로 볼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마음의 평화 우리 강정훈 법규 그래서 AS 차원에서 또 이렇게 기출문제를 해설해드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새롭게 진입하시는 이번에 우리 실강이 한 500여 명 되시죠. 500여 명 되셔서 또 우리 제 수강생분도 상당 부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계셔서 약 한 1,100명, 한 1,200명 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새로 진입하신 분들께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완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해석하고 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번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자료 우리 탑재되어 거 보시면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산인공에서 이제 다운받은 자료고요. 우리 감정평가사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총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제자들 이렇게 답안 받아서 이렇게 올린 예시 답안, 총평과 예시 답안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출 베타라 그래서 우리 학원의 법규 베타 1등하는 친구가 만든 것을 제가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컨셉에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 문제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자, 올해 기출문제 한번 넘겨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길 뿐만 아니라 조문도 상당 부분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파본 보이면서 이번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를 딱 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음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음.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이 바로 물음을 먼저 분석하는 거다. 기출 문제 풀이
순서 보시면은 자, 요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 주실 분들은 kbw147@다음점.net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 이게 강정원 법규 상담폰입니다. 강정원 법규 상담폰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강정원 네이버 블로그, 강정원 네이버 법규 블로그가 있어요. 법규 블로그에서 매일 그 판례 자료 올려드리고, 강정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법규 카페, 강정원 카페가 있어요. 강정원 법규 카페,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기출문제 풀이 순서는 먼저 물음을 분석한다. 그렇죠? 자, 물음을 분석한 다음에 쟁점이 뭐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죠. 쟁점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쟁점들이 우리 사실관계와 부합해서 어떻게 논리를 흘러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물음에 대한 요 내용들을 물음을 분설해서 목차화한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물음을 분설을 해서 목차화한다. 예를 들자면은 자, 1번 물음 1 10점 사업인정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1 개설 노지는 1 논점에 정리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1 사업인정 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2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2 사업인정 3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4 소결, 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을 분설해서 목차화한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목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을 목차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목차, 우리가 이제 그 2차 논술에서 핵심이 뭐냐면, 목차 배점 키워드입니다. 목차 배점 키워드,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법규에서 3대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목차에 부합되는 배점, 그렇죠? 배점 균형을 잡고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같은 데다가 쫙 쓰셔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목차 배점 키워드 이거를 설계를 해서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요게 한 짧으면 5분에서 한 10분, 뭐 길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네 번째로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자, 우리 법학은 개념학입니다. 자, 개념학은 뭘 먼저 써야 되냐? 개념을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개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의라든지 또는 법적 성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먼저 쓰고, 물어본 거 먼저 쓰고, 이런 거 개념학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음에서 묻고자 하는 요 내용에 맞는 그 규정 플러스 그 다음에 이에 부합되는 판례 플러스 이거를 검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규정 판례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구성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는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요?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 그렇죠? 판례 시대. 앞으로 이 3법 숙달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스터디를 통해서 요걸 중심으로도 공부하고 판례 중심으로 해서 숙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 그 다음에 3법 숙달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 행정법보다는 우리 3법에, 물론 이제 행정법의 법리 우리가 그 공법이고 행정법의 하나의 3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법의 기본 법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 이상한 문제 뭐 무과자재량의 청구권, 뭐 부작용 확인 소송, 뭐 희한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고 그 허가 뭐 타토질 허가 40점 이런 거 말고요.
딱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관련된 규정과 그 판례를 잘 해석해서 나오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 그렇죠? 자, 올해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해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맞췄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면, 그렇죠? 잘 나와서 다 모두 이렇게 합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1-1번 보면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아주 기초적인 거죠. 점수 주기 위한, 과락을 막기 위한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과락을 안 맞게 하려고 쉬운 문제 냈고요. 물음 2에서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설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서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이 뭔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과 중앙토지중의 이의 제기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의 태상적 격과 피고적 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판례 뭐요? 2008도 104, 그쵸? 이게 아주 대표적인 판례 내용. 이걸 딱 찍어가지고 이게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번 경우에도 판례 딱 생각해 보시면 사업인정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조문부터 생각해 보면 2조 7호, 20조, 21조, 22조, 그쵸?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 보면은 2009도 1051, 2017도 71031, 2019도 47629.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사업인정 관련된 뭐 3가지 판례 딱 떠오르시고 조문 딱 떠오르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는 딱 찍어서 2008도 104, 이거 딱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토지보상법 구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규정과 이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 이에 대한 2008도 153 판례, 이것이 핵심적인 4가지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일부 지정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해서 수용제기를 불복하여 이의신청 거쳤으나 기각제기를 했습니다. 갑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적합한 소송 형태 써봐라. 적합한 소송 형태. 그래서 이번에 예시 목차도, 그렇죠? 예시 답안 목차도 그냥 보증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소송 형태가 뭐고 그 적합한 소송 형태로서 보증서를 논의한다,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뭐 답안은 좀 길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그렇죠? 뭐 아직 학계제 발표를 안 했으니까 수험생은 학계제 발표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계제 발표하면은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요번에 시험 붙으신 분들은 해야 될 게 지금 이력서하고 자소서, 그 다음에 대형 법인 예를 들면 뭐 12개다 그러면 거기 자소서 이런 데다가 한 12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법인, 이제 좋은 법인에서 해서 한 20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경일법인 쓰면서 안녕하십니까 미래세안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죠? 바로 아웃.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제 발표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틈나는 대로 우리 선배 평가사님이나, 그쵸? 야, 모른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번 하고 노세요. 그럼 제가 우리 이번에 수습평가사들 취직해가지고 잘 다니는 친구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이력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그쵸? 여러 유형으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계속 뭐 법인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그쵸?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거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학계제 발표하는 당일날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제 그날 아침에 전부 대형법인이라든지 웬만한 좋은 회사에서들은 전부 그날 자기 합격생들 전부 수습평가사를 뽑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준비를 해두시고 합격하면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잘 안 되셨다 만에 하나, 그렇죠? 뭐 계속 공부하시면 되고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꼭 합격하시니까요. 일단 결과는 지켜보고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3번을 읽어보면 바로 이제 그런 보증소는 여러분들 공부 한두 번 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도 822, 뭐 2007도 13845, 2007도 8129, 뭐 2018도 227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판례 내용이 되겠죠.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리는데 올해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뭐야? 근데 간평행정법 기본 강의나 보상법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해질 건데, 익숙해진 내용인데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기출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그래서 판례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나 채점위원분들도 결국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가 없으면 사실 문제 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을 했으면 설문 1에서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 법적 성질 요거 두 가지가 쟁점이고 두 가지를 목차를 뽑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 자, 수용 제기를 하면서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면 취소 소송 대상과, 그쵸? 여기서 이제 수용 제기라고 이의제기 나왔으니까 우리 법한 개념이니까, 개념학이니까 수용 제기, 이의제기 개념 써주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적 결과과 피고적 결과, 뭐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된다면 뭐 제소기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또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중간에 목차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들어가야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시 답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목차가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에서는 자, 보상금이 적다, 지작물 뺐다, 지금 수용제기를 불복한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상금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의신청 쓰신 분들도 계신데 뭐 이의신청 거쳤으나 기각 재결이 됐다. 그래서 특별법상 행정심판 내용 적어주는 거 뭐 감점은 아닙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적합한 소송 형태는 뭐냐 했을 때 그 적합한 소송 형태를 논리를 잡아주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금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의 정확한 명칭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10점, 위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0점, 피고적격이나 한 단계 더 나와서 뭐 제소까지 쓰면은 가점, 그렇죠?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새 그 출제위원분들이 트릭이 뭐냐면 불필요한 조문을 주는 거야. 그죠? 불필요한 조문을 줘서 헷갈리게끔, 이의신청 있으니까 막 이의신청 했는데 그 지금 소송을 딱 물어봤어요. 85조 규정은 또 안 줬어. 그쵸? 사실 이번 문제에서, 일본 문제에서는 사실은 85조 규정을 주면은 다 맞추는 거야. 사실은. 그 85조 중에 다 있으니까. 1항하고 취소송, 뭐 2항에 보증소.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줘버리면은 변별력이 없는 거야.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하고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긴 줬는데 그 불필요한 조문을 주는, 그렇죠? 그런 특이, 보면 뒤에 문제도 그런 트릭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분들께서 상당히 그 노련한 그 출제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평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물음 1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논점의 정리. 자, 10점짜리를 논점의 정리를 쓰는 것이 맞는가요?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술이잖아요. 설명하시오. 그렇죠? 설명하시오 논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증을 한다는 것은 기승전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승전결로.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 기승전결로 쓴다는 측면에서 논점의 정리를 또는 뭐 개설이라든지 쟁점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다이렉트로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고시, 그 다음에 뭐 결 이렇게 쓰셔도 뭐 크게 적은 없지만 그래도 논술이니까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의 어떤 틀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딱 찍어가지고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고시 법적성질을 물어봤으니까 자, 사업인정 의의와 취지, 이게 또 하나의 좋은 그 기법이 그 목차 옆에 뭘 써요? 그 조문 2조, 7호, 20조 사업인정 개념을 적어야 되겠죠. 자, 공익사업 등을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사업인정은 공용수용 1단계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함을 판단하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제2개 정당한 형량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할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국토부 장관의 행정 작용이다. 그렇죠? 취지로서 결국 공용수용에 있어서 수용행정의 적정성과 피수용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그렇죠? 이런 취해소 침해 원칙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이 뭐냐?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 우리 처분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단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정인으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형량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행정행위도 있죠. 그래서
피수용자한테는 침익적이지만 그 사업 시행자에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제3조 행정행위 내지는 뭐 복효적 행정행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 고시 효과죠. 자, 사업인정 고시는 어떻게 돼요? 22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했을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거 이유가 뭐예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서 토지보존 의무를 그러니까 토지보존 의무를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는 거지. 투기를 방지. 이거 여러분들 메모하셨으면 이거 제가 지울게요. 사업인정 고시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상 투기를 하기 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그렇죠? 특단의 조치다. 그렇죠? 사업의 구역 내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업인정 고시에,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업인정을 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그렇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법적 성질이 뭐냐? 그래서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서 이거 사업인정과 분리해서 준법률 행정이어서 통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사업인정 고시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특허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를 분리하여 검토하지 말고 통일적 견해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학계의 주류적인 학설의 견해입니다. 사실상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통지를 쓰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순수 고시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를 분리하지 말고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특허 견해도 있으시고, 그렇죠? 사실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 설명을, 그렇죠? 이게 논리를 뭐 해서 이거를 논하라 이런 게 아니고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학계에서 존재하는 학설 같은 거를 설명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그 조문에 따라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니까 말 그대로 통지와 고시의 형태로 쓰셔도 뭐 사실상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 고시가 지금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는 실질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고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근데 뭐 순수하게 통지를 보기 좀 어렵고, 그렇죠? 사실상 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고시 내지는 사업인정과 분리해서 보지 말고 통일적으로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논의를 하면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예요. 그렇죠? 고시가 되면은, 사업인정이 고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사실은 성질 쓰면은 반드시 효과도 써줘야 이게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속 없는 만두, 그쵸?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답안지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이 고시되게 되면 수용권 설정, 목적물 범위 확정, 우리가 수목관 보조기 많이 외우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은 사업인정 고시는 수용 목적물 수용학 1단계 처분성 인정되고 토지보존 오염 발생하고 보상투기 막는다. 그쵸? 보상투기 방지한다. 그리고 다만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 등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에는. 그래서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법, 소송법에 따라 불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써주면 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인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 2009도 1051, 이거 뭐야? 골프 10장 2017도 7103일 풍납토선을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업인정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질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득점 포인트가 바로 2009도 1051이 됐든 아니면 2017도 7103일이 됐든 요 두 가지 판례 중에서 여러분이 외웠던 판례를 쫙 적어주면은 요거 합격. 그쵸? 요 점수는 다 먹게 되는 거죠. 자,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9페이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인정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이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원에도
정당하게 비교량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문장이 밑에 보면 2017도 7103일 폭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건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도 47629 요 판례 영업 휴업보상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 효과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내용이 나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토지보상법 제20조 1항 22조 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자, 요 판례까지 써주면 합격. 그쵸? 이 문제는 거의 만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19도 47629 요 판례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여기에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까지 나와 있죠? 사업인정은 고시가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사업인정 고시를 언급하면서 그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까지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인정에 대한 일반론 처분성이라든가 이런 거, 쟁송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쭉 쓰면서 또 사업인정 고시에 관련돼서는 고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고 당사에 통지하고 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가 발생하면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수목관 보적이 생긴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내용들을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가지고 적어주면은 요 만점 답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논란이 없습니다. 요 문제는 논란이 없고 딱 관련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그렇죠? 그 채점 기준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9도 101이나 2010도 7031 그다음에 2019도 47629 요게 하나 둘 셋 요거 딱 판례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뭐 다 적어주기는 10점 분량이가 뭐 어려우니까 앞에 거 2009도 101이나 2017도 7103 중에 하나 그러니까 1번 판시 판결 요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인정 고시에 대한 2019도 47629 판결 요지 요거 첫 번째 거 적어주시면은 상당히 거의 만점에 맞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목차 구성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점수, 그러니까 과락을 맞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 고시가 이게 뭐 평상시에 이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뭐 같은 거 아닌가? 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 인정이 어떤 내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확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관부에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정행위든 간에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알 수 없고, 그렇죠? 따라서 고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이제 사업 인정 고시는 이게 과거에 이제 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보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점에서 다른 처분은 일정 기간에 뭐 둬요. 우리 그 정부 업무에 관한 그 규정도 보면 5일에서 뭐 15일 정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도 보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효력을 시간을 좀 두는데, 다른 거와 달리 이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한 고상 투기를 막기 위한 그 내용. 사업인정 고시가 뭐 이게 통지다 또는 그냥 고시로서, 그쵸? 뭐 그 특별하게 뭐 처분성에 관련된 게 뭐 아니다라고 이제 쓰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제일로 여러분들이 빼먹지 마야 될 게 뭐냐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고시의 효과로서 가장 중요한 토지 보존 의무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고시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득점 포인트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그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득점을 받는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2008도 104 나온, 그쵸?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법상 수용정의가 이의제기를 거친 후에, 자, 수용자체가 유업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적 격과 피고적에 관해서 원처분주의 대법원 2008도 104 판결 관점에서 검토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서론에다가 논점의 정리에다가, 야, 이거 우리 출제위원께서 내신 거 이거 정답입니다. 그렇죠? 딱 치고 나가는 거야. 2008도 104 알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내 답안을 다 읽어봐 주겠지. 물론 다 읽어봅니다. 보는데 이거를 이제 서론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그렇죠?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행정의 법적 성질로서 수용 재결 34조 뭐 여러분들이 이건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사업이전 고시 후에 협의 성립 또는 불능인 경우에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에 의해서 28조 관할 토지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 결정하는 공용 수용의 뭐요? 종국적 절차. 그렇죠? 자, 공사익조와 공익사의 원활한 수행 뭐 이런 것들이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재결은 자, 관토위의 그렇죠? 유법부당한 재결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83조 특별법상 행정심판. 자, 옆에다가 써보시면은 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 그렇죠? 특별법상 행심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유법부당한 그 수용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시행위원회에서 그 이의재결로서 그렇죠? 다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의신청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토지 소유자 등 관련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적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니까 적어주면은 기본 가점 뭐 안 적어줘도 사실 뭐 크게 적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어본 건 대상적격하고 그 다음에 피고적격이니까 자, 그래서 대상적격으로서 원처분주의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취소소송은 뭘로 해요? 대상적격 우리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쵸?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다만 재결 취소송에서는 재결 자체 고의와 위법 있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재결에 고의한 하자 있는 경우만 그때 재결을 행정심판의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삼고 재결주의는 원처분은 안 되고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하면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하면서 원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재결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우리 종전의 구토지수용법 합조 하에서는 재결주의 판례, 종전 구토지수용법 75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 제1항에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사가 송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 불복, 즉 이의재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뒤에 85조 1항에서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종전 규정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시용법 같이 재결 전추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이 수용재결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된다. 그렇죠? 그런 판례 내용이 2001도 1468 판결이 있었는데 요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과 원처분주의 판례 현행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85조 1항에서 보면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세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게 이제 90일, 60일로 바뀌었죠. 90일, 60일 내에, 90일 내에, 그다음에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거에 많은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관계인 때는 사업시행일 때는 토지자 관계는 각각 필요하다. 이건 이제 보증소. 1항이 취소송에 대한 거, 2항이 이제 보증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그 2008도 1504 판례를 보면은요, 요거는 뭐 별표 세 개처럼 항상 뭐 올해도 나왔지만 뭐 다음 내년도, 후년에도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요 부분도 안 쓰신 분도 있어요. 그 토지수용법 제75조의 이 재결주의 관련된 요 판례를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니까 뭐 거기까지 쓰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이라이트로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현행 토지보상법 85조 1항하고 그 다음에 2008도 104 요 판례 전문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의 전문의 문헌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85조가 중앙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사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수용제일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제기를 한 중앙토지 또는 지방토지를 피고로 하여 수용제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제기를 한 중앙토지를 피고로 하여 이의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자, 보통 우리가 지방토지수용회에서 수용제기를 하는데, 자,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수용제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자, 국책사업이거나 두 개 광역시 이런 것들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수용제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회는 위원회가 세 가 있어요. 자, 수용제결하는 수용제결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는 이의제결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인정받을 때 21조 규정에 따라서 공익성 검토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홀결에서 결국은 뭐예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해서, 그쵸?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해서, 토지보상법 제 85조 1항에 따라서, 수용재결에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제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판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처분주의 2008 1호공사를 논거로 해서 원처분주의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격 물어봤으니까 더음으로 제소기간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뭐 가점이 되겠죠. 제소기간에 대해서 딱 물어보진 않았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하고 85조 1항에 따라서 자, 피고적격은 우리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있죠. 아주 기본 중에 합니다. 자,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원을 피고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만 처분청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대해 관계는 권한이 다른 행정이 승계될 때는 승계한 행정청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수용재결의 경우에 수용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수용재결을 한 관할토지시행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고유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시행위가 피고가 될 수 있겠죠. 자, 85조 제1항 그다음에 20조 1항에서 우리 제소기간은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20조에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그다음에 최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그 토지보상법에서는 자 90일,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원처분을 한 수용 관할토지시행위원회가, 그렇죠? 우리가 그 피고가 되겠다. 사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 1호공사 관련된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판례 전문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전문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은 자, 물음 3번에서 자, 보상금이 졌다. 이 신청을 썼으나 기각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복에 적합한 소송이 무엇이며, 그쵸? 구체적으로 우리 보증서, 그쵸? 그 소송이 어떤 거냐? 세부적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 다 이게 설명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소송의 형태가 물어봤으니까, 자, 적합한 소송의 형태가 뭐다?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을 언급해주고, 자, 관련 판례 2018도 둘둘칠 뭐 많습니다. 8돌들, 그쵸?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 나온 걸로 2018도 둘둘칠이 잠업사에 관련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그쵸? 손실보상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잠업사의 뉴욕고치가 그쵸? 손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철도 공사로 인해서 그 공익사업 지역 밖에 누액고치, 잠업사의 누액고치가 막 죽어나갔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토지시행위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에도 피보상자는 관할토지시행위를 상대로 그 제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의 증감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지작물을 지금 빼먹었습니다.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빼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잘못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제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다투는 소송에 적합한 건 뭐다? 돈 더 달라? 보증소 이렇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보상금 증감 청소송에서 딱 어떤 소송이냐? 지금 갑이 토지 소재가 적다 불복했으니까 더 달라 그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증액 청구 소송.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금 증감 소송 해당 사안은 이제 주체적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85조 2항 뭐예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당이죠. 이게 그 보상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증액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취소송으로 하게 되면 취소 나왔다 한 번 아웃, 또 취소송 또 아웃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냥 취소송으로 끝나버리면 계속 수용제기를 하고 취소송하고 수용제기를 취소하고 그러면 이 끝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증소로 보상을 딱 확정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형당이다. 자, 형당이 뭐예요?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데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실질적으로는 처분 뭐요? 수용제기를 다투지만
처분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과 예방 당사자, 피수용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피수용자 각각 피고를 해서 제기하는 거죠. 종전에 그 피고에서 재결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이었으나 지금은 명실상부한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소송이다. 그렇죠? 형당 말고 우리가 실당이 있죠. 언제가 있어요? 자, 재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거이전비안에서 재결 전에는 공법상 당사소송, 그게 바로 실질적 당사소송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에서 차이점이죠. 근데 주거이전비가 또 재결 이후에 되면은 보상 더 달라 보증소. 야, 왜 나 뺐어? 주거이전비 제외했어? 지급 대상자 제외했어?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소에서는 핵심이 확인급부 소송입니다. 물론 이제 형성소송서로서 재결의 내용이 변화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과부적 확인해서 더 줘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급부 소송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제소기한 당사자, 그쵸? 원래 그 당사소송은 제소기한 제한이 없지만 85조 1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90일, 6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은 돈입니다. 돈.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 그렇죠? 우리 전문용어로는 법률관계. 피수용자는 통상 증액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감액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는 뭐다? 보상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번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해다오, 아니면 돈 더 달라오. 그렇죠? 돈 더 더. 근데 올해는 없었던 일도 물어보고 돈도 더 달라. 그렇죠?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네, 보니까. 각각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왔는데, 요새는 그냥 다 써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 범위에서 보상 항목 간 유형, 뭐 이런 거. 그렇죠? 자녀지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할 청구에 대한 병합,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소를 통해서 일회적 권리유죄,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뭐 이런 거 매우 유용한 소송 형태로 적합한 소송, 보증소로 아주 타당하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 유형별 검토해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2008도 8도를 좋죠. 2018도 둘둘칠 잠업사 판례, 우리 그 자녀지 그 자녀지에 대한 수용주결 거부에 대해서 보증소 다퉈야 된다. 2007-8119 주거이전비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실관계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1번에서는 제가 쭉 풀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따올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A 대도시의 시장은 국토기획위원회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관할 구역 내 땡땡동 일대 9만 제곱미터 토지에 공용주차장과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한 후 지방공기업에 따른 A도시 X지방공사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X공사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 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토지보상법에 의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한편 X공사는 사업 대상 구역 내에 위치한 2만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갑과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시행의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다. 다음 물에 답하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게 실시계 인가고시, 그래서 보면은 관할 95조에 있는 규정, 이걸 이제 준용하고 토지보상법 준용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는 20조 1항 및 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만 그 재결 신청은 우리가 사업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요 내용에서는 보면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쵸?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인정 의제 관련된 거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쵸? 이런 것이 규정이 사업 인정 의제로 쓸까봐. 그쵸? 사업 인정 의제로 쓸까봐 문제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의지하지 않고 사업 인정과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그냥 그러니까 사업 인정이랑 사업 인정 그 고시 법적 성질 요거 위주로 써주고 사업 인정 의제까지 막 쓰면은 이게 답안이 늘어지는 거고 나도 채점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만 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사업 인정하고 사업 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만 이렇게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사업 인정 의제를 쓴 건 어떻게 한가요?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출제자는 사업인정 의제에 관련된 것도 알고는 있고 뭐 그렇게 이게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써도 좋은데 그것까지 쓰게 되면은 막 법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쵸? 배점도 10점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것까지 담자 보면은 뭐 거기서 뭐 공익성 검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10점짜리를 막 늘어지기가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채점자는 그냥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시오. 그걸로 딱 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인정 의제 쓰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감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배점을 잘 맞춰서 하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 해서 가점용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출제자 의도는 10점 안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로 문제를 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인정 의제를 물어보려고 했으면은 사업인정 의제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그냥 정통 토지보상법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써라.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은 쓰지 말고 정통 써라.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 2번도 항시 풀어보던 제가 그 약간 그 수용재결 제 강의를 듣나봐 출제위원들도 그렇죠? 뭐요? 개별 공시지가와 수용재결 하자쓴 게 그거 좀 출제 오류가 있다. 뭔가 하자쓴 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시 뭐 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08-104 그렇죠? 우리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이의신청. 요것도 제소기간 한 필지 공동소유자다 그러면은 결론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각각 제소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만약에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내면은 아마 새롭게 바로잡기 위해서 2008도 1987하고 그 다음에 하자에 쓴 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상적인 출제 방식으로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마침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물음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갑이 B시장의 개별공시가 결정이 위법부당하는 이유로 부동산 가액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 결정의 위법성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자,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뭐예요? 그럼 이의신청이 그럼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냐? 그쵸? 왜냐면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중복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이의신청은 특별법상 행정심판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딱 한 번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에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보면 무슨 뭐 사실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음 보기 전 사실관계 보기 전에 자 물음 2번 보면 갑은 개별공시 결정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B시장은 2020년 9월 1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를 시가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갑은 2020년 12월 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갑 청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소기간 같은 게 쭉 나왔어요. 그럼 주로 뭐로 하자 쓴 게 뭐로 나오죠? 개별공시가를 올려가지고 이게 다퉈야 되는데 그거 안 다퉜어요. 그래서 안 다퉈가지고 어떻게 되면 지금 재산세 부과를 했고 그쵸? 그에 대해서 2020년 12월 5일에 그쵸?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자 앞에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적공상 지목이 전인 갑소의 토지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이 중 330제곱미터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밭,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도 B시의 B시장은 지목인 대인 한 개의 표준지의 공시가를 해서 토지가격 표준지표를 사용해서 2020년 5월 30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B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 이의신청 절차를 갑에게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통지를 한 거지. 결정 공시하고 통지했습니다. 그렇죠? 개별공시지가와 그 이의신청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통지까지 해줬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은 자 2번에서 보면은 날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2022년 12월 5일 날 보면은요. 지금 5월 30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통지를 지금 받았어요. 통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통지했으니까 9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0일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가 쟁력이 발생한 거죠. 아, 그러면 이거 하자의 승계구나. 그렇죠? 딱 눈치챌 수 있는 거. 뭐 문제 있자마자 하자의 승계 딱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번 문제에도 목차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죠? 요것도 요거는 15점, 30점에서 15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번에서 논점에 정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렇게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물어본 게 설문 1에서 요거 15점이죠. 15점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뭐 쓰면 돼. 이의 신청을, 그렇죠?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뭐 쭉쭉쭉쭉 쓰면 되고, 세 번째 목차에서 개별 공시가 결정의 이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별 공시가 이 법. 위법성, 고찰, 뭐 검토, 그다음에 결. 자, 시험은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걸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목차를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차가 길어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에 목차를 2줄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그냥 목차, 그래서 저는 항상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목차대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항시 써주는 대로 개념화, 법학이니까 개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법적 소지 관련 규정, 판례, 검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2008도 1987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 제36조 4항 제가 하도 막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막 귀가 인이박일 정도인데, 뭐 기초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라든지 보상법 기본 강의 들은 분들조차도 인에 벽일 정도입니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자, 개념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쭉 여기 앞에 뭐 부동산 공시법상 개별공시가 내용을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공시가 의 취지 적어줘야겠죠. 이제 10조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우리 시군구 심의를 거쳐서 관할구역 내 공시일 현재 1제곱미터죠. 단위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죠. 법정질의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행정행위설, 뭐 행정규칙설, 행정행위설, 사실행위설, 물적행정행위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통설 판례는 바로 행정행위설,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지금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라고 결론 나오면은 행정심판법상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 우리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규정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공시가는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거죠. 즉 공시지가의 우리 개별공시가 적정성 담보, 국민의 권익보,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강학상 이의신청이냐, 특별법 행정심판이냐, 이게 이제 견해 대립은 있어요. 학계에서 견해 대립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살은 특별법 행정심판을 보는 견해도 있고, 일부 소수 견해죠. 강학상 이의식을 보는 견해가 있는데 통설입니다. 최근 판례는 2008년 1987에서는 그렇죠? 부동산 가액 공시법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제기해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렇게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에서 명시적 규정도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라든가 헌법 제110조 3항 이런 거 논고를 삼아서 자,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행정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강학상 이의신청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논지를 쫙 써주시면 아주 좋겠고, 추가적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을 논고로 해서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완전히 뭐 가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자체가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라 재청구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8-1987을 보더라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판례 논지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면 선명하게 뭐 이거는 뭐 딱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공시지가 2법. 지금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지금 표준지 선정해서, 그쵸? 선정해서 토가비,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해서 그 다음에 계공 나오잖아요. 계공 나오는데 이건 표공. 자, 요거를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쵸? 왜 잘못했어요? 지금 표준지 공시가 선정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가격공시법 10조 사항에서는 개별공시가를 결정 무시하는 경우 10조 사항이죠.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서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표를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서도 992, 5542 이런 판례에서도 뭐예요? 그 표준 중에서 가격 형성 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을 비교 표준을 선택해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교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조건,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경우도 사유가 될 수 있겠죠. 12조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은 개별공시가에 대한 위산 오기, 뭐 천정 착오 이런 거 있으면 명백한 오류가 있다. 그럼 지체없이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10조의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검토 사안을 보면은 결국은 2000제곱미터 중 1670m는 현황 밭이잖아요. 전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인 표준지 한 개만 선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개별공시가 명백한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성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가격 형성에 대한 토지가격 비교표, 그렇죠? 작성상 하자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데 적용상 하자는 위법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대지인데 전체 대지로 보고 토지가격 비준표의 토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위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결정의 전국적인 위법성 검토로 보면은 20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만 주택부지로서 대지이고 나머지는 전이나 전체를 대지로 모아서 비교표준지를 대로 선정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개별공시 산정에 위법이 있고, 또한 해당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표준을 적용하였다면 적용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다 그러면은, 그쵸? 이거 이제 대 해가지고 이거만 나왔다, 대만 나왔다 그래 이것도 문제지만, 그쵸? 여기 이제 전 하면 이거 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야 합당한 개별공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적용해도 위법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해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대인데 여기다가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대로, 일부는 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런 부분들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그 개별공시가 정정, 검증,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 결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실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점에 착안해서 논리적 전제를 하고 기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논리적 전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법성 검토는 우리 중대 명명사를 들어서 내용성 중대하자 외관성 명판 따져봐가지고 취소 사유로, 그렇죠? 그래서 다만 해당 사안에서 토지가격 비준표 자체에 대한 오류 설문은 지금 없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뭐 단순 취소 사유로 해서 논리를 잡아서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득점 포인트 판례 2008도 19987이 핵심적인 득점 포인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짜르륵 잘 쓰시면은 좋은 답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45 172로 이것도 판례 있고, 그렇죠? 이런 판례들이 쭉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2-2번에서 하자의 승계 관련된 거 있죠? 관련 행정작용. 이건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통으로 찍고 가도 되겠지만, 논리적인 어떤 전개 합당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별공시가 부처 소유라든지 재산자 부가처분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자 하자의 승계 그쵸 목차 자, 하자의 승계에서 요거죠. 여기에서 1년에 우리 둘 이상의 행정자용 1년의 행정자용을 함에 있어서 선행정 위법이 후행의 하자가 승계되느냐 그쵸.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의 조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여기 쟁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행의 후행이 모두 처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행의 불가등이 발생해야 된다. 선행은 단순 위법 사유여야 된다. 후행에는 고의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해당 사안에서는 모두 처분이다. 그다음에 단순 사유까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앞에서 잡았어요. 근데 선행의 행위인 개별공시가 공시 결정일과 관련돼서 90일을 도과했고 지금 현재 불가증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후행에는 설문에서 고의한 하자 이런 부분이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적법한 것 전제하고 하자 승계 이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딱 잡아주고요. 전제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논술의 묘미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네 가지 조건을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 모두 보면은 하자 승계 나왔을 때 지금 10년에 5번 나왔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모두 다 그 완벽하게 그 전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고 논리를 가주시면은 좋은 답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자 승계 인정되고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고 이게 전통적이고 지금도 이렇게 판례가 유지되고 있고요. 자, 구성령이 요거 좀 착안이 돼서 예전에 구삼도 8호서에 나오면서 돌아가신 유태 교수님께서 한번 이게 하셔가지고 김남진 교수님 이후에 유태 교수님이 쫙 구성령 이론해가지고 빵 트셨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의 구성력이 후행에 미치게 되면 하자 승계 안 되고. 선행의 구성력이 후행에 미치지 않으면 하자 승계 된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요건 충족하게 되면은 그렇죠? 대인적 관계, 대물적 관계, 시간적 관계 추가적 요건으로서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그래서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즉 재판의 기판력을 차용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핫한 이론이 구성력 이론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과거의 판례들도 구성력 이론의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 보시면은 그렇죠? 상당히 93도 8호사의 첫 번째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것이 93도 8호사이죠. 자, 개별 공시지가 하면서 그 뒤에 과세 처분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었고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 없어서 어떻게든 하자 승계 인정했다. 그래서 요 93도 8호사이가 대표적인 구성령 이론을 차용한 그 학설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당시에 지지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판례 말고 2007도 13845도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966로 6059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93도 854 이후부터는 모두 통지를 했거나 지금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국토부에서 만든 부동산 가격 알림이 서비스 그 다음에 요즘은 카톡 그 다음에 이런 거 메일 서비스 이런 거에서 다 이렇게 시군구에서 카톡으로 돼서 언제 나갔고 개별공시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 신청하세요. 현수막도 붙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골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카톡 같은 거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통지서를 개별공시가 통지서를 보내준다고도 해요. 그렇죠. 이의 신청이라든지 보내준다고. 일부 지자체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 알림위에서는 우리 판례가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소기간 기산하고만 하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은 뉴스도 못 보시고 그렇죠. 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는 일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2007도 2384 이것도 여러분 잘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2018도 50147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시 공시가와 그 다음에 과세 처분은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표준시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로 본다. 개별 공시가와 과세 처분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또 나왔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관련돼서도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 승계 인정한 거 미통지된 개별공시 과세 처분 3도 8호서에 됐고요. 그 다음에 비규편의 결정의 위법이 수용시 하게 된다. 이거 2007도 2384 됐고 반면에 부정한 판례는 개별공시가 통지를 한 과세 처분이라든지 사업인정과 수용지 하자 승계 안 된다. 사상지적 처분과 사업인정 안 된다. 표준공시가 재산부가 처분 2018도 50147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 사무소 업무정지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잘못했다. 그쵸? 전세 사기.
대놓고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3배 이상 높게 했다. 그쵸? 3배 이상 높게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목차도 한번 살펴보면요. 20점이죠? 요거 20점. 우리 업계 최근에 공안정국 이런 거가 상당히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30점. 자, 논점에 정리하고요. 두 번째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그 다음에 본원에서 기각되는 경우에 뭐요? 징계 효력과 국토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이거는 이제 목차가 딱 나왔는데, 집행정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개처고성, 갱공부.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데, 거부처분 논란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과거의 기출문제 강평에서 뭐라 그랬냐. 야, 집행정지, 뭘 써야 된다? 그, 적극조율권, 소극조율권 나눠서 써라. 그쵸? 개처고선, 긴까지는 적극조율권. 거부처분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공본, 그거, 공공봉의 중대형이 어찌었을 것, 본안청의 요소성 명하지 않을 것. 2개는 소극적 요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목차를 나눠서 쓰는데. 자, 이게 또 명품 답안이 되려면, 자, 감정평가사법상 징계가 뭐냐. 논점에 정의하고요. 자, 3배 이상 높게 했다. 너 혼나야 된다. 집행정지와 징계효력, 국토부 장관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지 적어져 있죠. 지금 사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봤습니다. 39조. 그래서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정지, 그쵸? 업무정지 관련된 거, 그만은 하지 마라. 부작위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법상 징계에 39조 위반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임의로 했다가 무효로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 의결 정족수 이것도 무효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침묵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임의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정지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했는데 업무정지 2년 했다. 그렇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게 결국은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게 뭐냐면 최근 감정평가사법 제39조 1항 제11호. 그렇죠? 금고 이상 1회 아웃,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자격 취소하는 거 있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과실범도 제외해가지고 아웃 되게끔 한 거. 그렇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지금 24분이 지금 기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파장이 심했던 내용이죠. 자, 징계 불가피성 및 징계 시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설문을 보면은 3년이 지났다? 실권의 법리? 그 행정기본법 제12조 2항 실권의 법리? 그래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실권의 법리가 완전 틀린 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그 조문을 줬는데 보면은 감정평가사법 제39조 제7항 위반 사유가 발생한 지 5년,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5년입니다. 근데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지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징계는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3년이 지났으니까 실권의 법리로 해서 너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토부 장관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망치 때리는 거를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망치를 때렸다? 이게 실권의 법리 위반 아닌가? 막 이런 법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법리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잘 쓴다 그러면은 실권의 법리에 주장을 해볼 수는 있죠. 주장해 볼 수는 있는데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제23조. 그래서 행정소송의 제기는 효력의 정지나 집행 또는 절차에 속행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지금 집행정지를 해주는 건데요. 국민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측면에서. 그러면 그 요건이 뭐냐? 적극조율권, 소극조율권. 개처거손, 거부처분은 논란이 있다 이거 빼고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기급화 필요. 그렇죠?
소극적 요건에서는 공공부의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 없이 명확하지 않을 것. 그래서 개적어선 긴공본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기각에 대해서도 즉시항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안에서는 자, 적법한 소송이고요.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향후에 정말 가중처벌도 받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될 수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요한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본안 청구 이유가 없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 따라서 비감정평가자 비집행정지 결정이 인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전세 사기, 사회적 파장, 집행정지 필요 없다, 바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징계 효력에 관련돼서는 해당 사안은 집행정지가 정지된다면 집행정지 기간에는 징계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안에서는 감정평가 B가 청구가 기각되는 그 시점에서 징계는 유효하게 발효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로 그 업무 정지에 관련된 집행정지가 기본적으로 기각되면서 동시에 그 집행정지도 취소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리를 그렇게 써주시면은 아주 뭐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에서 보면 행정소법제 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주물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본안 판단까지 유효하게 되더라도 청구 기각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동시에 취소 전제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결정 주문에서 바로 그를 취소를 전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징계 처분은 유효하게 돼서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35페이지에서 행정소송법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꼭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주물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도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했어요.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 그쵸?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이죠.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 이번에 뒤에 보도자료 한번 뿌려줬어요. 보도 나온 거 드렸습니다. 30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제기를 있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제기력이 발생하므로, 그렇죠?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그렇죠? 다만 이게 행정법원의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판결 시부터 30일 이후에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주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상급심에서 항소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 주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법리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제하고 또 우리 나온 판례에서도 보면은 2021도 720 판례에서도 보면은, 그쵸? 판결 선고까지 진행되다가, 그쵸?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뭐 우리가 소송 실무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행정법은 소송 실무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현실 여러분들 우리 실무 같은 거 해도 보면은 보상 실무라든지 이런 거 이론을 해도 약간 실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험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법인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 없나요? 그래서 A법인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형사사건으로 비유하시 양벌 규정 이것까지도 쓴다. 제가 볼 때는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속감정평가사가 잘못했을 때 지금 3배랑 그러니까 전세사기로는 뭐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 딱 3배 높게 평가한 거야. 그랬을 때 지금 감정평가 법인 소속평가사 우리 작년에 감정평가 법인하고 소속평가사하고 25조 성실 의무 다 되게 안 되게 된다. 이런 그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판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남더일 사건이라든지 뭐 천안야구장 이런 것도 전부 보면은 소속평가사도
징계하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거는 좀 어려우니까, 법인 예를 들자면 대형법인 예를 들자면 15일, 20일 업무정지했다 그러면 그거 망하는 거지. 평가사 발송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을. 그렇죠?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겠죠. 표준 공시가 때문에. 자, 그래서 관리감독 책임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법인에 따라서는 32조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제 29조 별표 3에 따라 법인에 대한 징계 처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송평가사의 잘못된 행위가 지금 형사사건으로 비화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사례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형사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지금 되셨으니까 그게 형사사건이 확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도 또 누가 고발 조치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으로서 법인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만약에 썼다. 제가 보기에는 뭐 가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징계와 양벌 규정까지 썼다. 뭐 상당히 그 형사사건, 요리 전세사기 해가지고 형사사까지 비화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톤을 잘 본 거죠. 그렇죠?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0도 34070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필요한 조치, 이게 또 판례에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본안에서 행정처분이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조치 없었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 문제에서 딱 준 게 뭐예요? 바로 39조 2를 줬어요. 이걸 보면은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다퉈라 이런 거보다는 국토부 장관이 징계가 이제 확정됐으니까 또 우리 판례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소멸하면서 처분의 효력이 발효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관련된 것이 동시에 집행정지 소멸하면서 바로 효력되는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취소하면서 효력이 바로 발효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를 깔고 썼으니까 뭐 이거는 판례를 적어주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잡아서 뭐 집행정지 것을 다시 다투고 이런 것보다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징계 공고, 징계 사실의 통보, 감점표가 정보 체계 이번에 우리 바뀐 내용을 수험자가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쓰시는 것이 득점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 우리 실강 들으셨던 한 300~400명 분들 중에서 한 100여 분이 답안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국토부 장관의 조치, 취해야 할 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 다투는 거는 뭐 거의 1~2%밖에 안 되고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 전부 국토부 장관의 징계 공고, 징계 사실의 통보, 그 다음에 감점과 정보 체계 개시 요걸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청구가 기각됐어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집행정지 효력이 그러니까 판결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되면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그렇죠? 이 판례를 언급하시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재판상 실무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끝날 때까지 30일 더 주무니까 그때 이후에 뭐 이거를 기각됐다 그러면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시간을 주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를 다시 다퉈서 그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아무런 사실관계 없으니까 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 2020도 34070처럼 이게 집행정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본안에서 처분이 확정되면은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은 처분성으로는 당초 집행정지 없었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 판례를 논고로 구체적인 논고, 징계 공고, 징계 사례 통보, 징계 감점과 정보 체계 개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스터디 하면서도 우리 그 감점평가사법상 징계 절차 그래서 일시적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지금 집행정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차가 스톱 딱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절차가 속행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도 34070 그 다음에 그 앞에 2021도 40720 요 판례 언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렇죠?
행정심판 하더라도 재결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죠? 이 부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어서 연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집행정지 일시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했어요. 14-1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심판 청구 본안이 기각 집행정지 효력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 효력 다시 발생 집행정지 기간 공백.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서 그렇죠? 집행정지 기간 공백의 방지로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연장된 30일의 집행정지 기간 동안 뭐 요양 환자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업무정지의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서 요양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거 보면은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연장된 30일의 집행정지 동안 요양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이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돌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우리 꼭 우리 이제 어떤 침입적 처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생명 신체를 다루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집행정지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대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 1, 2, 3, 4, 5 이런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에서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집행정지에 대한 실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수험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실무적인 내용도 중요하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실어놨으니까 뭐 우리 수험서에 있는 내용 거의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집행정지 개척우선 긴공본 그대로 그렇죠? 거부처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와 효과,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그렇죠? 취소,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도 40720,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도 34070,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정지가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즉시 효력이 선고 시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그때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한과 동시에 취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효력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적시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행정심판이라도 우리 국민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듬어준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제가 뭐 이런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집행정지 결정에 관련된 처분의 효력, 그러니까 취소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내용을 알고 판례를 알고 내셔진 거긴 같긴 한데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설문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즉시 취소 결정을 전제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봤으면 집행정지랑 뭐 이런 거 징계 효력만 물어봤으면 거기에 좀 방점이 가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의 구체적인 취할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집행정지 관련된 그거는 거기서 땡.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국토부 장관의 그 다음 조치,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방점이 됐던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행정지 관련된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국토부 장관의 어떤 취해야 할 조치 이런 것들도 징계 절차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바뀐 징계 절차 관점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이런 부분이어서 여기다가는 전세 사기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가격을 높게 3배나 높게 평가하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성실 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징계, 개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시 소외된다고 뭐 말씀하시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관련된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사무소 개설 등이 물어봤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브리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브리타 대응 어떻게 한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러니까 법전을 30분, 1시간 정도 읽으시면은 우리 3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은 부동산 시행기 축제 22조부터 대건소작 어영농, 가정수질보상까지 그 뒤에 쭉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브리타가 나와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무소 개설 등은 10점이면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40점이 우리가 6페이지니까, 그쵸? 6페이지니까 요거를 10점 분량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설, 21조 사무소 개설 관련된 의의, 그쵸? 사무소 개설 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소 하고, 그쵸? 17조에서 등록을 하고 사무소 개설하고, 그 다음에 개설 신고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결격 사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8조에서도 이에 대한 결격 사유, 사무소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12조에 대한 결격 사유와 18조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사무소 설치라든지 사무소 한 개만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소평가사 구성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감정사무소 계신 분들의 성실의무 위반해서 어떤 뭐 언론에도 나오고 사회적 물의가 있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국민의 저성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의무, 특히 이제 성실의무 이행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작년에 이어 플러스 알파로 성실의무 같은 거 잘 쓰셨으면은 뭐 상당히 가점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사무소 개설 신고로 봤을 때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서 시정 2008도 167 시정명 이행명 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된 경우 이를 반려하는 경우 항소해야 된다. 이거는 사무소 개설 신고 규정이 있었을 때 삭제되기 전에 그런 논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었고 지금은 폐지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신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감점은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족이죠. 사족. 그렇죠?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써다 버리면은 나중에 뒤에 그 중요하게 써야 될 걸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써야 할 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잘 좀 적어 놓으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1조 사무소 개설 등에 관련된 규정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참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기출문제에 대한 베타 답안, 그쵸? 답안 분량으로 그래서 요번 1탄 우리 무료 관련된 특강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하셔서 그렇죠? 단톡방에서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AS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미래지향적 준비 관점에서 요 기출문제를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답안 분량으로 해서 여기 조금 양이 많죠. 원래 16페이지인데 20페이지까지 적어가지고 이걸 다 쓸 수 있나 뭐 다 쓰신 분도 있고 우리 베타 하신 분들은 한 10분씩 남았다 그래. 한 20페이지 넘게도 썼는데 10분씩 남고 막 그랬다는데 어쨌든 워낙 숙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10분 5분 10분씩 막 남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오늘 1탄은 이렇게 기출문제 무료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탄은 답안지 쓰는 법. 우리 연기 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는 또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저 또 뭐 문제에 대한 해설, 그쵸? 전주 강평 문제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그 쟁점 잡는 거, 뭐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연기 스타디에서 여러분 답안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답안지 제출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거는 이제 2탄으로 제가 따로 시간을 좀 잡아서 그 답안지 연기부터 4기까지 답안지 쓰기 비법 해가지고 그 스타디별로 그러니까 연기 1기 2기, 3기, 4기 대표적인 답안 이렇게 베타 답안 제가 골라가지고 그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답안 쓰는 연기부터 4기까지 답안 완전 정복,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기출문제 해서 그러면 이번에 34회, 자 우리 33회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봤고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렸고 34회 같은 경우 요 이제 두 번의 이제 기출문제, 두 번의 이 법규 기출 문제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첫째가 3법 중심, 그렇죠? 둘째가 3법 판례 시대, 세 번째가 결국 3법 숙달. 이게 저는 이제
이걸 3법 숙달 훈련. 이걸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한석봉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쵸? 요걸 다른 말로 이게 손이 기억하는 공부. 수험생은 2차 수험생이요. 답안지로 말한다. 2차, 그렇죠? 2차 수험생. 이게 이제 출제 패턴이라 이런 내용이 뭐 우리가 행정법 당연히 이제 우리 간평행정 보상법규 3법이 결국 이제 행정법의 큰 범위 내에서 포함된 행정법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제가 뭐 행정법에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일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법의 기본 법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막 희한한 행정법 파트로 해가지고 다른 법률에 쫙 이런 게 확대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법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3법 중심에 공법 중에서 3법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법의 많은 판례들 중에서 우리 행판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3법 판례 그렇죠? 3법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류로 인정된다. 주류로 이제 출제가 그렇죠?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게 숙달이 이번에 그 3법 숙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게 중심적인 규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보증소 그쵸? 보증소 2조 7호 이거 안 줬잖아요. 그쵸? 보증소하고 2조 7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증소 85조 규정을 주지 않았어요. 20조, 21조, 22조 규정을 안 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 문제 20조, 21조, 2조 7호, 20조, 21조, 22조 안 줬죠. 그죠? 2번 문제 85조 1항 안 줬어요. 3번 문제 85조 2항 안 줬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 2조 2 물음 2번에서 안 줬어요. 그쵸? 조문을 안 줬습니다. 조문 안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조문은 줬는데 이와 딱 떨어지게 관련된 그 토갑이 그쵸? 토갑이나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이런 거 있죠. 행정기본법 36조 그죠?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지금 안 줬습니다. 그쵸? 안 줬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외워쓰라는 거잖아요. 그쵸? 외워쓰라는 거고 그 외워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그렇죠? 집행정지 23조 행정소법 23조 그죠? 법 3번 문제도 보면 집행정지 규정도 안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39조의 2는 줬지만 그와 관련된 이제 후속되는 여러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안 줬어요. 그쵸? 안 줬으면 뭐예요? 그러면 지금 39조의 2, 시행령 36조 1항, 2항, 36조의 시행령 30조 3항, 4항 이거 전부 이걸 쓰는 건데 지금 안 줬어요. 그 다음에 그 21조는 아예 그냥 조문을 안 줬어. 그쵸? 21조 물어보고 조문 안 줬어. 21조 왜 뭔 내용을 못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조문을 안 줬어. 그쵸?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에서 핵심이 바로 이 조문들을 그러니까 시험에서 종전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조문들의 논거를 쓸 때는 조문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작년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딱 써야 되는 조문은 안 줬어. 외워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외워서 쓴 사람은 점수를 주고 안 외운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런 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 3법 숙달 훈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요 법률도 숙달, 판례도 숙달, 결국은 이걸 이제 묶어서 숙달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훈련된 조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베타 친구들이 막 10분, 20분 남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복귀 베타 그래서 아마 복귀 베타가 막 40명 지원해가지고 제가 10분 뽑았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못 뽑아드리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으셨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 실강 듣는 분들 위주로 제가 뽑아갔다 보니까 그랬는 건데 다른 분들도 뭐 복귀 베타 안 하셔도 어차피 그 저거잖아요.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문제를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상관없이 백골 베타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훈련된 조교가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조례가 아니라 조교, 그렇죠? 조교.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물어본 것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출제자가 물어본 것만 쓰는 거. 아까 제가 목차 2줄 돼도 괜찮다. 물어본 거 위주로 써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손이 기억하는 공부, 그렇죠?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판례, 그렇죠? 특징 뭐다? 결국은 우리법 시대, 그렇죠? 자, 우리법 시대가 열렸다. 3법 시대. 3법 판례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선생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의 역할.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학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에 빠른 시간에 합격, 그렇죠? 특히 법규는 고득점으로 해야 합격하는 거냐? 법규 고득점 효자 과목 만드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출제, 그쵸? 범위, 그쵸? 출제, 빈도, 출제, 난이도, 그쵸?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쵸? 이 3대 출제에서 핵심적인 건데, 기출, 그쵸? 우리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생의 역할은 이거를 범위가 많고, 그쵸? 적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출제 범위, 그러니까 이 출제 범위 뭐야? 이 공부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의 역할은 출제 범위, 공부 범위를 좁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좁혀드림. 이게 제일 잘하는 이게 제일 잘하는 거죠. 공부 범위를 일단 좁혀주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고, 그렇죠? 빈도가 낮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낮은 거는 좀 줄이고, 그래서 공부 범위를 좁혀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중에서 출제 난이도가 높고 낮은 거 있잖아요. 낮은 거 이런 거는 출제 난이도는 낮았어, 쉬운 거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 주로 이제 조문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한테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별표 4개 A급입니다. 이거는 암기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3개 A급, 별표 3개 요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쵸? 정리해야 된다. 결국 뭐 이것도 암기지만 답안지 쓰려면은, 그쵸?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좁혀주면서 출제 빈도가 높고 출제 난이도가 높은, 그쵸? 이거를 잘 가르쳐주고 요거는 어떻게 빨리 외우는 거 전략을, 쉽게 외우는 거 전략. 요거 출제 난이도 높은 거 잘 이해시키면서 그 다음에 암기. 그쵸? 요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바로 앵무새 전략. 저는 앵무새 전략. 똑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이번에 그 연기부터 3, 4기 해가지고 하자의 승계 2주에 한 번, 보증소 2주에 한 번, 2008도 1987 2주에 한 번, 그쵸? 그래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물론 이제 쟁점은 좀 다른 거였지. 사업인정 수용적 하자 승계, 그쵸? 결과공식 화살점 하자 승계, 뭐 표준공식과 수용적 하자 승계, 그쵸? 그 다음에 표준공식과 화살점 하자 승계. 물론 이제 쟁점은 다 달랐어요. 쟁점은 달랐는데 하자 승계라고 하는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그러한 이제 소재는 달랐지. 요리는 좀 달랐는데 쟁점은 더 동일하게 많이 냈어요, 그쵸? 거의 뭐 6주 출사 중에 3주를 이상을 냈으니까 보증도도 3주 이상 내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좀 선생님 뭐 이렇게 맨날 그거 조그만 거 내냐고 하는데 여러분이 6주 동안 그 3번씩 그 뭐 6주 그다음에 8주 동안 4번씩 뭐 6, 7번씩 이렇게 보증소 하자의 승계 그다음에 2008도 1987 그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사업인정 수용자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수용자의 그다음에 2008도 1504 그쵸?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굉장히 그 자신감 있게, 그쵸? 이렇게 이번에 저한테 이의 신청하신 분, 뭐 너무 동일한 거 많이 내셨다 이의 신청하신 분이 그 시험 본 당일날 나한테 사과 전화했어요, 그쵸? 아,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쵸?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쵸? 출제 범위 좁혀주고 출제 빈도 높은 거, 출제 난이도 높은 거, 무조건 요거는 낮은 거 이런 건 딸딸딸 외우도록 하고 높은 거 빨리 잘 이해시켜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외우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문이 아니다. 수험생은 합격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 범위가 범위를 좁혀주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이번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눈에 다 확 안 들어갔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시험의 전략과 전술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정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 우리 시험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 3법 숙달 훈련 이것이 돼야 고득점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우리 업계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바로 뽑아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달라.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뭐 행정법적 이런 거 말고 우리 3법에서 중심적인 논제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바로 그냥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관련 규정, 판례 이런 것들을 숙달된 조교를 보내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업계 이런 데서나 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변화되는 그 시스템. 왜냐면은 지금 워낙 4,000명 하다가 지금 7,000명 하고 뭐 2차 시험도 2,000명 하다 3,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출제자라든지 채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학살 많고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냈어. 그러면 결론이 뭘로 나도 너도 맞고 이런 들 어떠라리 저런 들 어떠라리 이렇게 채점이 되면 누가 공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채점위원이나 출제위원은 관련 규정이 있어? 판례가 없으면 뭐 4번 같은 건 약술이니까 지금 조문만 나왔잖아요. 1, 2, 3번은 전부 지금 셋, 둘, 그쵸? 셋, 둘, 그 뭐야? 지금 7문제가 전부 판례가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판례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3법에 판례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업인고시 이건 뭐 기본적인 개념도 써야 겠지만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관련 규정과 판례를 잘 써줘야 고득점이 할 수 있는 거죠. 판례 없는 곳에 문제 없다. 그렇죠? 왜? 판례 없는 곳에 채점 규정 불명확, 채점위원 선생님들, 출제위원 선생님들 내는 거 부담스러움, 그렇죠? 결국은 판례를 낼 수밖에 없고, 판례를 내야 또 수험가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30 몇 회부터 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 채점위원 강평이라든지 출제위원 강평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신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기출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으로 해가지고 실무 42, 이론 45, 법규 65, 그렇죠? 60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 47, 8점에서 50점 커트라인이니까 법규를 60점 이상 맞으면은 무조건, 저는 이제 목표가 여러분 가르치는 목표가 이제 55점에서 한 60점, 특히 이제 60점 이상, 65점 맞으면 더 좋고, 그래서 60점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론하고 실무에서 약간 좀 미스를 내서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해서 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다가 패턴 학습 위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의 범위를 좁혀주면서 출제 빈도가 높고 출제 난이도가 좀 낮은 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는 거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문자 따서 딱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드리고,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논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려서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수험 기간이 긴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험은 짧고 굵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한다고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인간이 까먹는, 그렇죠? 인간의 기억 1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강의실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시험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요? 방금 본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해가지고 법규 이렇게 정리하고 쟁점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서브노트 다 드리지만 그거 해가지고 서브노트 없으신 분은 저한테 뭐예요? 우리 이제 핸드폰 이걸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그동안에 축적된 서브노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로다가 성명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카톡 우리 아들이 게임하다가 다 지워버리니까, 그렇죠? 성명, 그 다음에 이메일, 그렇죠? 제 강의 뭘 듣고 있다. 그래서 뭐 수강, 뭘 하고 계시다, 그렇죠? 수강 종료 이런 것들을 제 핸드폰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서브노트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서브노트 뭐 만들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출제의 패턴,
그다음에 출제되고 있는 앞으로 출제되고 있는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공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종전에 서브노트 있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막 내 서브노트 맞는 거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3법 중심, 3법 판례, 3법 숙달 쓸 때가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 판례가 여러분들이 딱 장악이 되면은 나머지 거는 그 약간 양념 치는 정도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시면은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 수준까지 그냥 쭉 따라서 그렇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강 박사가 함께 시험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탄으로는 오늘 34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상복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탄으로는 연기부터 사기까지 우리 답안 전략, 공부 보상복교를 공부하는 전략, 답안 쓰는 전략, 특히 이제 답안 쓰는 전략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와 함께 실제 연기부터 사기까지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고 답안을 써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논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규 뭐 4단계 기본 강의는 근데 진도를 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도 문제 풀고 그쵸 강평하고 그 다음에 자료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1탄은 우리 보상복교 기출문제 34배 잘 해서 드렸고 나머지 2탄 무료 특강에서는 2탄에서는 우리 스터디 답안 쓰는 방법과 전략 그쵸 고득점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그쵸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뭐 이걸 일부러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하는 거지만 물론 이제 일부러 듣는 게 좋긴 하지 그쵸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무료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학원에도 요청할 테니까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법규 답안 쓰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스터디가 좀 쭉 가면은 재미없고 막 힘들고 이런 것보다 참 내가 이번에 공부한 거 여보 다음 주에 한번 기분 좋게 가서 써보자 그렇죠? 이런 거 뭐 처음에는 뭐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죠. 근데 그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어떻게 훈련을 해서 어떻게 빠른 속도로 교대에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들으셔가지고서리 법규 고득점으로 또 효자 과목으로 해서 내년도 모두 합격하시고 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이번 기출 해설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여러 시각에서 다 맞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면은 그쵸? 뭐 합격하시고 그러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그쵸? 나중에 식사도 좀 하시고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수습이니까 그쵸?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할 테니까 연락도 좀 주시고 그쵸? 그동안 이제 저를 믿고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서울 방문각 우리 그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저번 참에 사기 끝나면서도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좋은 미래가 열리시기를 꼭 바라고요. 하여튼 부족한 선생 제가 믿고 잘 따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이참에 그 자기 인생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